지난 수년간 놀라운 성장성을 보여준 2차 전지와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화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수소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 산업은 운송수단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왜 수소경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기술적 접근에 앞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추후에 업로드할 수소 관련 컨텐츠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사뭇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팩트들의 나열과 조합으로 수소 경제의 도래가 왜 가깝고 가속화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테크 트립을 떠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지구에 어떤 가공할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했었습니다. 급속한 환경 변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에 고체나 액체 형태로 3, 4억 년 동안 저장되어 왔던 탄소 기반의 연료를 채굴하여 사용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방출에서 자유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다면 언제 우리는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노력도 빠른 시간 내에 파지티브한 결과를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는 밤과 낮,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시간,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의 영향을 받으므로 안정적인 기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현재로서는 존재합니다. 이쯤에서 대한민국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단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에 위치한 태양광 시설인데요. 2021년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에 관련된 지역신문 기사를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6조 6천억 원이 투자될 이 사업은 육상 태양광을 필두로 수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토록 구상됐다. 전체 설비 용량은 원자력 발전소 3기와 맞먹는 3기가와트에 이른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를 읽는 일반 사람들이 자칫 크게 오해할 부분은 설비 용량입니다. 기사 내용은 마치 준공된 태양광 단지가 원자력 발전 3기를 대체할 것 같은 뉘앙스를 주게 되는데요. 실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설비 용량은 시간당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태양광으로 1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총 전기 생산량은 설비 용량에다 하루 동안 태양광 패널이 실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에다가 1년 365일을 곱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4시간 미만의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눈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발전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해가 떠 있다고 같은 양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패널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발전 효율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팩터들을 모두 고려하면 하루에 4시간 미만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는 지도는 연평균 1조량 기준으로 작성된 태양광 자원 지도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이 짙은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색이 짙을수록 일조량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노란색, 녹색으로 갈수록 일조량이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서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칠레는 세계 어느 곳보다 높은 태양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지역 역시 미국 서부 지역보다 높은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필수적 자원인 리튬 광산을 보유한 호주는 태양광 자원 역시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러운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와 자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높은 일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크면서도 높은 일조량을 나타내는 지역 역시 넓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경제적인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며 아마도 중국이 태양광 패널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노랗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조량이 높은 지역에 비하여 태양광 자원은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태양광으로 전력 생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치 지역의 땅값을 카운트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은 상황이 더 심각하죠. 태양광에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오히려 파랗게 표시된 지역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유럽 국가들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특히 해상 풍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붉게 표시된 지역들은 풍부한 풍력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노란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풍력 자원이 낮은 지역들입니다. 풍력 자원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빈약한 독일마저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태양광의 거의 2배에 접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내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출력을 갖는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의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풍력 자원 사정은 어떨까요? 동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왔던 유럽의 해안가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 자원 역시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심심치 않게 대만이 해안가에 대규모로 풍력 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TSMC의 반도체 공정을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탄소세 부과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은 그에 비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입니다. 한참 앞서가는 유럽은 물론 이제는 대만까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준비에서 좀 있으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이 해상 풍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대만 해협에 인접한 해안가의 풍력 자원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같은 돈을 풍력 설비에 투자하더라도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전력량은 대한민국에 비하여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전력을 상대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풍부하진 않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풍력 자원이 풍부한 대만에서 생산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동일한 성능의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부분의 산업에 동일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곰곰이 따져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가 LNG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낮다는 발표를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NEF에서 발표한 2022년 자료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도 대동소이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신재생 에너지 또는 가스 발전을 설치한 후 그 발전소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의 발전량을 투자비로 나눈 값으로 Levelized Cost of Energy라고 표시합니다. 투자비와 운영비가 분자로 발전소 내구성이 닿을 때까지의 발전량이 분모로 가므로 투자비가 작고 발전 설비의 내구성이 높으면 그만큼 LCOE 값, 즉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노란색 계열로 표시된 태양광이나 푸른색 계열의 풍력 발전 모두 회색으로 표시된 가스 발전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가장 싸다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석탄 발전보다 단가가 낮으므로 그만큼 경쟁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난 20년 동안 급속하게 내려갔으며 눈비가 적은 지역의 경우 1년에 2번 정도의 패널 청소만 필요하고 투입되는 연료가 없으므로 운영비가 매우 낮고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므로
LCOE 값이 저렇도록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동안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한다면 이렇게 낮은 가격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밤이나 눈비가 내리는 날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가의 센서를 제작하는 공장이 있고, 이 공장은 RE100에 가입하여 모든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가동되고 하루 사용하는 전력이 4MWh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MW짜리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4MW에 해당하는 2차 전지를 ESS로 설치한다면 하루 4시간 발전 가능한 태양전지 패널은 하루 전력 소비량인 4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ESS를 이용하여 24시간에 걸쳐 필요한 전력을 센서 생산의 설비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ESS를 설치하였으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전력 생산 단가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겠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실선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신재생 에너지의 1MWh당 LCOE, 즉 균등 발전 비용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하루 4시간 동안 발전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같이 설치했을 때 1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 발전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기준으로 그래프가 주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회색 실선으로 표시한 LNG 발전의 발전 단가가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보다 낮습니다. 1MWh당 LCOE 값이 $60 정도로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당시 태양전지로 발전할 경우 LCOE 값은 거의 $2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쌌죠. 그리고 2014년 당시 태양광 발전에 그날 발전한 전력을 전부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설치한다면 LCOE 값은 껑충 뛰어서 1MWh당 $650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가정했던 하루에 4MWh의 전력을 소비하는 센서 공장을 태양광과 ESS를 설치하여 공장을 돌리게 된다면 LNG 발전소를 이용한 발전 비용에 비하여 10배 이상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ESS에 사용되는 2차 전지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였지만 ESS를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격은 ESS가 없는 시스템에 비하여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것도 단 하루 동안 발전한 양만큼의 전력을 저장하는 데 그렇습니다. 만약 장시간 동안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대비하여 ESS의 용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그리고 추가로 설치한 ESS를 충전하기 위하여 태양광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앞에서 예를 든 하루 4M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태양광 관련 투자비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면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ESS 시스템으로 모든 필요 전력을 감당하려면 현재의 전기료보다 월등히 높은 전기요금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대체 며칠분의 전기를 비축해야 할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적은 시기에는 가스 발전량을 높이고 동시에 프랑스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지 않고 버티려면 가스 발전소를 더 건설하고 평상시에는 가동 중지 상태에 있다가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낮아질 때 가스 발전소를 가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가스 터빈의 가동률은 낮아지게 되며 그건 역시 전력 생산 단가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태양광과 밤낮의 구분이 덜한 풍력 발전의 적절한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겠지만 원천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약 2년 전 유럽 지역에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2021년 3분기에는 독일, 덴마크 그리고 영국 등
풍력 발전 비율을 높게 가져간 나라들의 풍력 발전 가동률은 평소의 60% 수준인 14%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영국 가정의 평균적인 에너지 비용 관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붙인 제목은 영국의 각 가정들은 이번 겨울 들어서 지난 5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연간 1000파운드 정도를 가스와 전기료로 지출하던 영국 가정은 2022년 들어 난데없이 불어닥친 한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가스 가격 인상, 그리고 전체 전력의 24%를 책임지고 있는 풍력 발전의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에너지 비용은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문정부 초기 시절인 2019년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값싼 석탄 발전이 전기 생산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과 LNG 발전이 각각 26%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는 6.5%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의 에너지 관련 장기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 발전은 대폭 줄여서 15.6%까지 감축시키고 LNG 발전 비율은 31.8%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 발전 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정적 기저전력 역할을 수행하던 원자력 발전 역시 10.4%로 끌어내리고 대신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41.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메꾼다. 과연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풍력을 신재생 에너지의 주축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연례 없이 장기간 바람이 약화된 시기에 큰 문제를 겪었듯이, 그것도 풍력 비율이 24%가량이었던 영국이 입었던 타격을 고려했을 때 40%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시기를 대비하여 모든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단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전력만을 예비로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더라도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비싸며 그마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탄소 기반의 발전보다 저렴하다는 주장은 ESS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국한하여 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 깔려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은 ESS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풍력 발전 용량은 30기가와트에 달하지만 당시 설치된 ESS 용량은 2.6기가와트/아워에 불과합니다. 즉, 영국에 설치된 모든 풍력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평균 5시간 발전을 한다면 하루 전력 생산량이 30기가와트 곱하기 5시간 하면 150기가와트/아워이므로 2.6기가와트/아워의 ESS는 하루 전력 생산량의 단 1.7%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나요? 아니면 상당히 다릅니까? 1년 반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LNG 발전 비율이 25%가량이었던 당시 LNG 비축량이 10일치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다가오는 겨울에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한 달치 이상을 비축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사입니다. 과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그에 연계된 ESS는 며칠분의 전력을 저장했을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럴 경우 공급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파급 효과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수소 뒤에는 경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수소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획득한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얻어지는 수소야말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며
2차 전지에 비하여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으며 필요에 따라 역시 에너지 밀도가 높고 보관하기 용이한 암모니아나 메탄올 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 얻어진 전기를 다시 수소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고 그 수소를 필요한 곳에서 다시 전기로 변화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나 2차 전지에 비하여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소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 더 나아가서 수소를 저장이 용이한 암모니아나 메탄올로 변환시켜 장기간 낮은 가격으로 저장시킬 수 있으므로 신재생 발전과 ESS를 연계한 저장 시스템과 비교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대신 기존의 내연기관과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동력을 얻을 수도 있으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LNG 발전소에 LNG와 수소를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이미 상용화 준비 상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하루 발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연계할 경우 발생되는 전력 가격과 비교할 때 수소 기반의 연료는 서서히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획득하는 수소연료 단가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열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완화하는 중간 단계로 석탄이나 메탄가스 혹은 LNG 등의 탄소 기반 연료를 고온에서 촉매를 사용하여 수소로 추출하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지 않고 저장하는 방식이 빠르게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물의 전기분해에 비하여 훨씬 낮은 가격의 수소를 추출해낼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발생 역시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약으로 비교하자면 중간 개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소 경제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싼값의 신재생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적합한 방식으로 직접 수소를 생산하거나 생산된 수소를 운송과 저장이 용이한 암모니아로 전환하고 운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고효율, 저비용으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얻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다시 높은 효율로 수소로부터 전기를 얻는 방법, 연소하여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방법, 싼 가격으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운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2차 전지를 전투에 비유하자면 수소 경제는 커다란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으며 과거 다른 산업에서 그랬듯이 수소 관련 산업에서도 그 돌파구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